60대 여성을 살해한 뒤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잡힌 김모 씨. 법무부는 김 씨가 60대 여성 집에 2차례나 찾아가자 이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정작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을 보면 법무부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김현주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자,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다가 경찰이 그 행적을 확인할 때까지 10시간 이상이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처음 인지를 하게 된 게 법무부에서 전자발찌 훼손건으로 연락을 해서였는데요. 그때가 지난 17일 밤 10시쯤이었는데 이 피의자 행적을 파악하게 된 거는 다음 날 낮 12시쯤이었으니까 14시간이 걸린 겁니다. 지금 한번 화면을 보시면 지난 16일 오후에 피의자 김모 씨가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피해자의 통장과 지갑 등을 챙겨 들고 나오는데 이 4시간 반 정도 머물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걸로 보입니다. 한 달 전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됐고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김 씨는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 14일과 15일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는 이미 14일에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확인은 했군요. 네, 그래서 안 갔던 곳을 갔기 때문인데 김 씨에게 전화로 그곳에 간 이유를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전날이죠. 15일에는 법무부 직원이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 봤는데 김 씨와는 엇갈려서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김 씨가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을 때 가장 중요한 행적이 14일부터 16일까지 피해자 집을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법무부 관제센터는 이 행적을 경찰에 곧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이 17일 밤 10시에 이제 전자발찌 훼손한 김 씨의 최근 행적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가져오라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건 긴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재차 요구를 해서 다음 날 구두로 김 씨 행적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피의자 김 씨는 렌트카로 대전까지 가서 날치기를 하려고 하다가 붙잡혔던 그러니까 만약에 거죠. 날치기를 하다가 안 잡혔으면 못 잡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장기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18일 밤에 이제 붙잡혔을 때만 해도 김 씨가 살인 사실을 자백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19일에 경찰이 아파트를 탐문하면서 피해자가 며칠 동안 택배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문을 강제로 열어서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이 인력 부족 때문이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는 법원의 허가도 필요한 문제이고 법무부와 경찰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전자발찌 부착자가 관내에 있다고 해도 이렇게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찰이 또 개입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네. 1차적인 관리 업무가 법무부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관제센터에서는 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는 알아도 뭘 하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전화로 확인을 한다고 하지만 범행 우려가 있는지 빠르게 대처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마냥 비상 상황이 생겨서 경찰이 나서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위치 정보 같은 걸 시간이 걸리는 이 영장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 내주게 돼 있습니다. 위치 정보가 개인 정보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현행법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는 하는데 이 경찰은 이 강력범죄 전과자가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큰 만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가 2,501명인데요. 법무부는 격투나 비명 등 범죄와 연관되는 정황까지 감지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하는 법무부하고 현장의 경찰하고 뭔가 좀 업무를 전자발찌 관련된 업무를 좀 더 좀 공고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금속이 함유된 불량 한약재를 다량으로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네요. 네, 무허가 업체에서 이제 전국의 한의원이나 약국으로 불량 한약재를 팔았는데요. 단속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한약재 보관 창고인데요. 이 상자 안에는 한약재가 수십 봉지씩 담겨 있습니다. 원료들도 자루째 쌓여 있는데요. 이 업체는 허가도 받지 않고 다른 업체의 허가 번호를 도용해서 한약재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2년 동안 한약재 218종을 전국에 있는 한의원과 약국 180여 곳에 팔아 넘겼는데요.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일부 한약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5배, 또 이산화황은 22배나 초과 검출됐습니다. 유효 기간을 4년이나 늘려서 표시하기도 했고요. 한약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는 농임산물 10여 종을 한약재로 포장해 불법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음주 단속이 많이 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잖아요. 태국에서는 충정요법이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네, 태국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2위라고 네. 하는데요. 이 음주운전자들에게 새로운 봉사 명령을 내놨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는 곳 바로 영안실입니다. 이 시신 앞에 서서 일단 넋을 기리는데요. 음주운전자에게 영안실을 청소하거나 시신을 닦는 봉사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4월부터 영안실 봉사형이라는 법령을 만들었는데요. 송크란 축제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자 태국 정부가 초강수를 뒀다고 합니다. 네, 김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